내년에 금리 인하 한 3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약간 멈춘 거지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한두 달 조정은 인내하신다면 네. 다시 좀 괜찮아지지 그렇죠. 않겠나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5,000포인트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리는 듯했던 우리 주식시장이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자에 대처하는 자세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염블릭 염승환 LS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자, 이사님은 요즘 같은 이 변동성을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뭐 저도 힘들죠. 이렇게 너무 변동이 심하면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뭐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하니까 대응이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저야 이런 이제 시장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 뭐 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로 생각은 하는데 네. 이제 걱정되는 건 이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주식시장이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데인가? 이게 처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드실 텐데 사실 이제 이런 변동성 장세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늘 일상이거든요. 특히 네. 올해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많이 오르면요, 과거에도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하루에 막 3%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첫 경험하시는 분들은 힘들죠. 이게 뭐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은 이 위기를 많이 겪어봤다는 거 그거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코스피는 우리가 지난달 봤지만 20%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조정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제가 볼 땐 그런 장으로 보이는데 제가 주식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월, 10월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가 4월부터 올랐잖아요. 이제 관세 이 전쟁 이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가 2,300에서 4,200까지 한번 갔잖아요. 근데 이제 10월까지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그 주식을 판 게 거의 한 20조 가까이 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주식 안 사고 이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학습 효과도 있죠. 한국 증시는 이제 박스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안 하시던 분들도 아니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할 거면 미국 가자 차라리. 그러니까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생각 안 하고 계셨는데 이제 3,600 넘고 700 가고 진짜 5,000 가나?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3,000 거의 900에서 4,000 갔을 때 맞아요. 이제 실제로 좀 포모가 왔어요. 그때 11월 3일이었나요? 네, 그때 맞아요. 4,000 넘어갔을 때 한 1조 샀더라고요. 네,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그날, 그러니까 저도 그날 좀 산 거 보고 되게 좀 섬찟했던 게, 안 사셨는데 4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4,200까지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급등한 날은요, 외국인이 삽니다, 주식을.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외국인이 안 사고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좀 포모가 오셨구나, 못 견뎠구나, 이게 진짜 5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보통 그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좀 뒤늦게 많이 사시면 주가가, 과거에도 21년도에 1월 달에 그때 삼성전자 9만 원 넘을 때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실제로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엄청 샀는데 하필 그때가 또 고점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이제 수급적으로는 비슷한 현상이 나왔는데, 결국엔 좀 뒤늦게 이게 또 새롭게 주식시장에 한국 증시 이제 진짜 좋아지나 보다 안 하셨던 분들도 좀 이제 동참을 하셨는데, 그게 타이밍성으로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아마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지수가 고점 대비하면 9% 빠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변동성인데 내가 또 이게 잘못 산 거 아닌가, 이런 또 이제 약간 자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든 조금 아마 11월 좀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변동성의 그 중심에 있는 게 AI 버블 논란이잖아요. 그래서 AI가 뭐 거품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구별을 해서 봐야 될 게 AI 산업의 버블이냐 아니면 엔비디아의 버블이냐, 어떻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주가에 약간 뭐 버블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일부 버블은 있는데 이게 산업의 버블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99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인터넷 나왔을 때 그때 많은 사람, 그때도 그랬거든요.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그 인터넷이 그때는 IT 버블이었죠. 맞아요. IT 버블 생기고 그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까? 다 반신반의했거든요. 바꾼다, 아니다, 우리 직업 다 없어진다, 막 이런 이제 공포도 있었고, 아예 IT 안 될 거다, 막 이런, 지금 그때는 반반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우리 알잖아요. 인터넷이 전 세상을 다 바꿔버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망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때는 또 문제가 돈은 못 버는데 인터넷 버블이 편승해서 주가만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지금 이제 AI가 또 이렇게 새롭게 세상을 좀 바꿀 텐데, AI 자체를, 산업 자체를 버블로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터넷 버블을, 인터넷이 어떻게 세상 바꾸는지 알기 때문에 AI를 직접 활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AI는 진짜다. 근데 문제는 주가거든요.
일부 기업들은 좀 거품이 낄 정도로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돈을 못 버는데 마치 IT 버블처럼 기대감만 가지고. 지금 그 기업이라는 게 한국 기업, 뭐 미국 기업 다 포함해서 미국에 좀 많이 미국에 있죠. 있는 기업. 미국에도 일부 이제 적자 기업들이 있는데 네. 주가는 한 몇백 프로 오른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최근에 반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엄청 빠졌죠. 근데 이제 분명히 IT 버블과 좀 다른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돈 못 버는 기업들이 어떤 일부 뭐 부채 조달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버블이 생겼고, 그때는 또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다른 게 어쨌든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인하를 하니 많이 이 정도 싸움이지 결국 내년에 또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이 좀 다른 차이점이고, 그리고 실제 AI를 이끄는 이 기업들 엔비디아,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은 물론 엔비디아는 AI로 돈을 벌지만 AI로 지금 마땅히 돈 버는 기업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AI 투자하는 기업들은 돈을 네.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빅테크를 주도하는 그런 헤드쿼터들과 투자자들 간에 굉장히 이격이 많이 맞아요. 발생을 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리턴을 원하는데, 그동안에는 현금 창출 안에서 뭔가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왜 그렇게 많은 채권이 발생하냐, 여기에 의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근데 그동안은 알면서도 용인을 했어요. 주가도 좋고 AI 투자하고 빅테크가 뒤에서 후원도 해주고 일부 돈 없는 기업들 뭐 좀 부채 조달하면 어떠냐 이런 식인데, 근데 그 논리가 통했을 때는 유동성이 좋을 때예요. 뭐 정부도 돈 풀죠. 금리 인하 계속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갑자기 정부 셧다운 한번 됐죠. 네. 금리가 튑니다 갑자기. 거기다가 이제 지금 미국의 빅테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투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AI로 사실 돈 번다는 보장은 못 해요. 네. 이게 생존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도 일단 엄청난 돈은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돈 부채 조달 할 수 있을 때 하자 이거예요. 분위기 좋을 때. 예. 그래서 아마존도 찍고 메타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이라도 발행하는 이 상황은 버블은 아닌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채권 찍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 발행도 안 되는 거, 이때가 되게 위험하죠. 그때 옛날에 IT 버블 터질 때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대형 회사들마저 막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하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말라버려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면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좋으면 되게 관대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을 빼잖아요. 지금 수영장에 물 빼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구글 같은 회사를 누가 걱정하겠어요. 근데 이제 벌거벗은 회사도 있겠죠. 실체가 없는. 네. 수영은 하는데 벌거벗고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을 빼면 보여요. 그 워런 버핏이 그 말 했잖아요. 맞아요. 예, 물 빠지면 다 예, 보인다고. 근데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안 보였던 게 지금 잠깐 이제 유동성 좀 빠지니까 우리 좀 옥석 가리기 좀 하자. 그 투자들이 그래서 알파벳은 오히려 이장에도 신고가 나고 있어요. 네. 지금 오히려 역사상 최고가. 약간 뭔가 좀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AI 버블이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시점 자체가 유동성이 좀 빠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투자들이 진짜 확실한 것만 투자하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볼 때 맞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감가상각비잖아요. 네. 근데 마이클 버리가 이 엔비디아의 그 감가상각비 그걸 이제 문제 삼은 거거든요. 왜 기간을 늘렸냐.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독자적으로 경영진이 판단하는 문제 아닌가요? 미국 증권거래소도 그거에 대해 규제가 딱히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각자 판단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거 아니 엔비디아 GPU 2, 3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감가상각을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갑자기 5년, 6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의 의견도 뭐 그게 불합리한 건 아니죠. 이제 거기서 봤을 때 맞는 얘기인데 엔비디아 젠슨항이 그거는 선을 그어버렸죠.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6년 전에 나온 A100이란 칩도 자사의 그 소프트웨어 있죠.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지금도 100% 현역처럼 쌩쌩하게 쓸 수 있다. 그 쿠다 생태계. 네, 쿠다 생태계 안에서 그걸 이용하면 6년 전 나온 것도 지금 쓰니까 그렇게 보면 감가상각 6년 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젠슨항이 확실히 그거는 선을 그었는데 논쟁은 되게 심했죠. 근데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옛날에는 뭐 2, 3년에 한 번씩 바꿨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성능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칩들도 성능이 워낙 좋은데 이거를 초고 성능만 쓰는 건 아니고요. 가성비 좋은 모델도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3년보다는 5, 6년 쓰는 게 좀 합리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 의견 자체가 이거는 뭐 무시할 네.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클 버리가 거는 것처럼 뭐 3년 한 걸 왜 너네 6년 하냐, 너네 분식회계 아니냐,
그거는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이고 네. 지금 이거는 어쨌든 기업들의 자율이고 젠슨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될 네. 건 없다 이렇게 다만 보고 이제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땡기려고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발행한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발행했을 때 이제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투자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연준에서 12월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뭐 동결, 뭐 네. 인상은 하지 않겠지만 네. 인하를 안 하는 그런 스탠스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실제. 이게 선반영? 예, 네. 선반영 해가지고 무엇보다 더 어려운 게 지금 채권을 최근에 이제 발행했는데 아마존도 금리가 낮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고금리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눌러주려면 사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셧다운 때문에 지표를 못 보잖아요. 그 10월달 고용 보고서가 12월 16일날 나오는데 예. FMC는 12월 10일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아. 12월 10일날 아마 기준금리 이제 결정하는 네. 걸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데 근데 16일날 지표 발표하니까 이걸 보고 데이터 보고 연준이 결정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준 위원들의 말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이제 존 윌리엄스 연준의 2인자가 갑자기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70% 뜁니다. 또 리사 쿡이 또 바로 또 예. 그러니까 반박했잖아요. 그 서로 네. 발언에 따라서 그냥 무슨 널뛰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결코 인하를 해도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해도 좋은 것도 아닌 게 계속 불확실해요. 그러면 이 12월 10일까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인하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차라리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시장이 이 컨센서스가 모아지면요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지수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 하면 지표가 확인되는 건 12월 16일인데 1월 말에 FOMC가 또 있어요. 예. 그럼 그때는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미국 고용지표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연준은 확인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더라도 차라리 안 할 거면 12월 10일 날 안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지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혼란스러워요. 한다 그러면 올랐다가. 그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어요. 그 엔비디아 실적에 의문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출도 한 62% 늘었고 네. EPS도 1.3달러 나왔으면 예상치가 1.25달러였으니까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죠. 근데 그 효과가 왜 반나절에 그쳤을까? 일단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에도 답이 있는 게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엔비디아가 돈 잘 버는 건 다 알죠. 뭐 이제 뻔한 얘기죠.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잘 벌 거다. 근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날 실적 발표한 날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 올랐고 당일날 그 나스닥이 2% 급등 출발을 했어요. 근데 장중에 급락해 버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니 왜 엔비디아 혼자만 돈을 버냐. 다른 회사는 왜 못 버냐 이거죠. 증명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내심이 지금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수영장에 물이 많으면 관대한데 물을 빼니까 보여달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든 오픈AI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젠수당도 못 져요. 그잖아요. 네. 2년 후에 확인 가능해요. 2년 후면은 27년, 28년. 2027년, 28년. 네. 예. 그리고 오픈AI의 샘 알트만은 2030년 되면 우리가 흑자낼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직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예금 안 하고 계속 주식 쪽으로 오고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유동성을 빼버리니까 네. 못 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달라. 결과물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기업은 구글은 결과물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 오히려 야 우리 이쪽으로 가자. 그 원달러 환율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CDS 프리미엄은 변동이 없거든요. 네, 또 맞아요. 오라클은 실제로 CDS 프리미엄이 너무 올라가서 거기에 약간 사람들이 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라클도 문제가 오라클이 한때 주도주였잖아요. 주가도 그러니까요. 많이 오르고 네. 그때 이제 수주잔고 발표한 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전 세계 IT 기업들도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수주잔고는 좋은데 이거를 이제 매출화해가지고 현금을 벌어야 되는데 현금 흐름도 안 좋고 부채 조달도 해야 되고 수익화에 대한 이제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은 어쨌든 한 2년 정도의 시간은 남아 있지만 과연 오라클이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네. 오라클은 지금 오픈AI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구글이 제미나이 3를 내놓으면서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미나이가 너무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오픈AI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거기다가 오라클은 지금 재무가 그렇게 쏙 좋은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또 아니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우려하는데 근데 이거를 다 확대해서 갈 필요는 좀 없다고 봐요. 네. 오라클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가 다 위험하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들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IT 버블과는 결이 좀 다르다. 네. 다만 오라클이 힘들어지고 이러면 이게 연쇄적으로 좀 위축된 기업들한테는 타격을 주니까 예. 다 이 변동성의 그 요인은 되겠지만 이게 뭐 위기로까지 뭐 네. 미국을
이게 강타해가지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오라클 자체의 좀 문제로 좀 이렇게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말씀은 AI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다. 네. 2027, 2028까지도 갈 수 있는데 네. 단 개별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그리고 또 레버리지도 좀 중요하겠죠. 맞아요.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썼느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기업들 간의 희비는 엇갈릴 수 있어도 이 산업의 사이클은 그대로 간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일 놀랬던 얘기가 갑자기 워런 버핏이 이제 분기마다 이제 버크숍에서 이거 포트폴리오 공개하는데 1등인 그 애플을 팔아버리고 10위에 갑자기 알파벳이 올라온 거예요. 그걸 샀죠. 그러니까 놀란 거죠. 왜 샀을까? 아니 원래 AI 안 한다고 하신 분인데 갑자기 AI 기업을 사버린 거예요. 애플은 좀 팔고. 근데 이게 그러면 결국 AI를 인정한 결과인데 근데 왜 알파벳일까? 알파벳은 말씀드렸는데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워런 버핏의 힌트가 있는 게 검증된 AI 기업만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걸 보고 투자들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지금 돈 잘 버는 회사로 가자. AI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라클이나 이렇게 좀 부채 늘고 투자만 많이 하는 회사들은 지금 이제 발을 좀 빼겠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금리 인하도 못 한다는 얘기도 들리다 보니까 더 위축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AI는 성장해요. 여전히 산업은 커지고 28년, 29년까지 세상 바꾸겠죠. 근데 요게 힌트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무 기업이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옥석을 이제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미국도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바뀌어간다. 요게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기업들의 실적이다. 네, 맞습니다. MS든 뭐 메타든 아마존이든 그러니까 실적을 잘 내면서 설비 증설을 하는데도 이익을 창출하는 네, 기업이 맞습니다. 있으면 그거는 네. 투자 가치가 있다고 있다. 본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과연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내리꽂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위로 향하는 시도가 나올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12월까지는 좀 계속 좀 지지부진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1월 초에 너무 이제 과격한 상승이 한번 나왔고 보통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강세장이 이게 시작되고 네. 200일 지나면 좀 휴식한대요. 올해 4월부터 200일 지난 시점이 딱 11월부터예요. 너무 피곤한 거죠. 네, 쉬고 피곤한 싶은 거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커요, 사실은. 근데 주가라는 이 생명체는 되게 좀 또 재미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바로 빠지진 않아요. 휴식이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뭔가 빌미가 생겨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AI 버블론 터졌죠. 네. 거기에 갑자기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얘기 들려. 이 두 개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빌미가 돼버린 거죠. 아, 기왕 이렇게 되면 좀 팔자. 네.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보통 연말에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이제 종료하거든요. 그게 보통 11월, 12월, 뭐 12월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좀 일찍 닫자. 이런 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확정하려는 매도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4,200 갔다가 3,800까지 좀 빠지는데 어쨌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트럼프 지지율 빠진 것도 한국한테는 네. 코스피한테는 호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주도한 업종 중에 하나가 조방운 아시죠? 조선, 방산, 원전, 뭐 변압기. 맞아요. 여기가 트럼프 수혜주들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돈이 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좀 이제 악재가 좀 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하면서 한 12월까지는 뭐 FMC가 끝날 때까지는 약간 좀 시장 조정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염두에 두시되 다만 큰 그림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거 여러 이유는 있지만 가장 큰 게 일단 첫 번째가 이재명 정부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이 코스피 5천 만들자. 이걸 좀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부동산 대출 막아버렸고 네. 거기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세율이 아마 25% 될 것 같아요. 완화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그거 통과되면요 예금하신 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파요. 예금으로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 버시면 종합소득과세 들어가죠. 그럼 49.5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배당을 받으면 이제 25예요. 그럼 이제 이거 고민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30만 명 정도 된대요. 그 이슈 때문에 현대차 주가도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배당 잘 주잖아요, 배당주들이 현대차. 네. 그러면 평생 주식 안 하시던 예금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 세금이 주식시장은. 반토막 나거든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설계죠. 설계를 한 거죠. 주식으로 좀 바꾸자 예금이나 부동산에서 이 기조가 안 바뀌는 이상은 네. 우상향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AI에서 수혜받는 게 메모리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이건 구조적으로 계속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실적이 더 좋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이것도 바뀐 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을까요? 과연 미국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저희 회사에서도 최근에 자료 나온 게 있는 게 뭐냐면 내년에 연준 의원들 그 구성 목록을 보니까 이제 투표권 있는 사람들하고 연준 의장도 바뀌잖아요. 그걸 보니까 비둘기파 12명이 투표권이 있는데 네.
비둘기파가 8명이에요. 중립이 2명, 매파가 2명. 그럼 압도적으로 금리 인하 쪽이 좀 높아요. 그죠? 비둘기파가 많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금리 인하 한 3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약간 멈춘 거지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 상승장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 조건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우상향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한두 달 조정은 인내하신다면 네. 다시 좀 괜찮아지지 그렇죠.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오르는 종목은 작전주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지금 너무 일희일비할 건 네. 아닌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오버슈팅이든 네. 언더슈팅이든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변동성이 너무 큰 게 이제 가장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 맞아요, 거래량이 맞아요. 지금 너무 많은 것 같던데. 거래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언제 바닥이 나오냐면 거래가 확 줄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근데 지금도 변동성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어느 날 갑자기 또 2% 오르고 이런 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차라리 어차피 조정 구간이니까 지수가 뭐 예를 들면 0.2%, 0.3 이게 아예 조금 오르거나 조금 빠지는 게 훨씬 좋아요. 요 구조가 한 2주 정도 가서 거래가 네. 말라버리면 좋은데 거래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래 대금 기준으로요. 코스피가 올해 지수가 한번 급등한 다음에 7, 8월에 조정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살펴보니까 거래 대금이 막 15조, 16조, 뭐 많게 20조 나오다가 어느 순간 10조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한 1, 2주 지나서 다시 상승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10조 이하로 떨어진다. 코스피가. 지금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한 14조, 15조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한 10조 이하로 떨어지면 아 이제는 바닥 다지로 네. 가는구나. 그러면 거래 대금이 줄면서 변동성이 줄면요. 이게 이제 주가는 못 올라가더라도 바닥을 1, 2주 다지면 준비하는 기간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언제쯤 줄어드는지를 잘 보시고 예. 거래 대금이 축소되는 거 그걸 확인하시면 봐야 되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좀 예측하셔도 예. 좋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3,800, 3,900선대에서 여전히 우리 시장은 저평가된 종목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삼성전자이닉스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도 내년에 버는 돈 생각하면 내년에 그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이 적으면 한 70조 정도 돼요. 하이닉스 100조 나오던데. 하이닉스 100조도 나오죠. 삼성도 100조까지 나와요. 근데 만약에 둘 다 100조 합쳐보세요. 와. 200조죠. 200조인데 둘이 지금 시총 합치면 1000조거든요. PER 5배. PER 5배. 그럼 비싼 게 아니죠. PER 5배면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12배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23배. 그 PBR도 거의 최상단. PBR은 높아요. 네, PBR은 주가가 좀 많이 예. 올라가다 보니까 PBR은 지금 코스피가 한 1.3배까지는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익이 워낙 좋다 보니까 PER로 하면 또 싸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실적이라는 건 내년 가봐야 되지만 지금 삼성자이닉스도 내년 예상 실적 대비하면 굉장히 저평가돼 네. 있고 현대차는 계속 PER 5배. 뭐 증권주나 은행주도 굉장히 PER이 낮은 편이고 그래서 사실 뭐 조선주나 방산주나 원전 같은 이런 이제 주도주들이 좀 많이 올라서 PER이 높은 편이지 시총이 큰 그런 대표 기업들은 PER이 높진 않다 네. 보니까 한국은 전반적으로 아직도 싼 기업들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조금 보고 전에 있습니다. 뭐 PBR 1.3배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한 번쯤 PBR 리레이팅 그것도 PBR 밴드 리레이팅도 나올 때가 되지 나올 않았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저희 이제 당사에서도 추정하는 게 보통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ROE라고 하는데 내가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 벌면 10%잖아요. ROE 그게 네.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게 더 높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ROE 요 자기 자본 이익률하고 PBR이 같이 연동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익이 늘어나니까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앞으로 내년도에 많이 늘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적정 PBR이 한 1.6배 정도 나와요. 1.6배면 4,80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5천 가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은 버는 돈에 비하면 저평가된 건 맞아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할인을 많이 받았으면. 근데 일본이 1.4배 정도 되거든요. 네. PBR이. 우리보다 근데 ROE가 낮아요. 근데도 우리보다 높아요. 밸류가. 이건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4배면 4,200이에요. 일본 정도만 돼도 그렇고 전 세계 선진국 평균이 한 3배 되더라고요. PBR 3배면 얼마 나오냐면 9,00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머릿속에는 담기 힘든 수치긴 한데 그 선진국 평균만 가면 9,000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그동안 싸게 거래됐는지 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PBR 재평가는 저는 시작됐다. 시작됐다. 네, 다만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의 결론은 그거네요. 지금 당장 이 시장을 버리고 도망갈 예, 그건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 AI 사이클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AI 나만 안 쓴다고 이 산업은 끝났어. 이렇게 판단할 네, 건 아닌 아닙니다. 거죠. 네.
근데 쓰시면 저도 이제 요즘에 챗GPT 쓰고 제미나이 어. 쓰는데 제가 자료를 이제 강연회가 많다 보니까 네. 자료를 많이 만드는데 정말 시간을 너무 줄여줘요. 그러니까 일반 검색하고는 확실히 다른 완전히 것 같아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PPT 자료 만들면 디자인을 본인이 할 때도 있고 디자인을 맡길 때도 있는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요. AI가 해주죠. AI가 해주니까 그래서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너무 커지고 있어서 네. 결국 저는 이제 인터넷 쓴 것처럼 전 산업에 다 들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좀 확신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확신을 거부하고 오히려 의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을 하는데 네, 이 네. AI 사이클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미래 세대는 이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 AI가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냉철한 판단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